되게 채짝 있으실까요? 아까 여러 말씀하셨다시피 그 채장 서로 딱 보고 나서 던져본다든지 아니면 또 읽어본다든지 그런 식이니까 저희도 처음에 그 썸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썸머리에다 너무 많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만 다 넣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러면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줄 한 두 페락, 세 페락에 그 생각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아 이걸 괜찮아 하면서 뒤에까지 읽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또 너무나 어려운 말만 쓰니까 그래서 좀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같이 겸비해서 그런 것을 좀 준비해 보셔야 되고요. 아까 그 세계사적 의의 부분은 난중일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뒤에 들어본 이야기로 가는 우리 조선 왕조 의궤 등재할 때 많은 서구인들이 아 저 왕조 의궤는 중국이 훨씬 더 유명하고 크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설득할 때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다. 근데 유교 전형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 조선이다 하는 식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 동학 부분도 다른 데서 도저히 그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그 요한을 짜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다른 지금 하나 남은 토론자 선생님, 윤수사 선생님 말씀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박표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씀 드리고 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가 레포트를 다 읽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일장의 심사를 가면 앉은 자리에 1시간, 2시간 사이에 몇백 편을 읽어야 돼요. 근데 한 두 줄 읽으면 대략 판결이 납니다. 그럼 내려놓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한 10편 그걸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심사가 이게 다 비슷하지 않은가. 정말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여담입니다만 이 상주 동학교의 문제를 이병규 박사께서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동학 경전과 경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뿐이고 용담사 기2, 기3, 기사, 기호 쭉 나가는 것은 용담유사가 아니라 상주동학교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김주희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동학사상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면서 또 탈근대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이념이 담겨져 있는데 비해서 그 어떤 그 용담사 기, 기삼, 기사에 쭉 나가는 것들은 과거지향적이고 수구적이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동학이 지향하는 어떤 그 이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동학이고 그것이 그래서 동학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서 1915년 이후에 어떤 그 창작이 된 겁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창작이 됐기 때문에 동학혁명과는 엄밀히 말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문건들인데 이제 그것을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무슨 이병규 박사께서 동학사상을 동학가사의식으로 구성한 것이 되어 보인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병규 박사는 같이 하면 오히려 어떤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면에서는 동조를 합니다. 사실 그 많은 그 선생님들이 걱정한 바와 같이 많은 그 바깥 분들이 과연 동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과연 외국 분들은 얼마나 알까 하는 것을 더 큰 걱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상주동학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선 한국의 심사위원들, 문화재청이잖아요. 심사위원들부터 설득하기가 간단치는 않을 수 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것도 동학이고 저것도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허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들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오늘 소감이랄까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를 간단하게 한 2, 3분씩만 하시는 걸로 네, 세계 기록문화유산 기록물에 대한 그 개념을 사실상 그 역사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통합 기록물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문제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더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초안을 발제문에서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그 세계사적인 그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썼던 표현이 이 동학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중화 질서가 이제 해체되고 새로운 동북 아시아 질서가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분수령이 됐다는 점 강조했고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100년의 기억이다, 진실의 기억이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게 기록이 상당히 왜곡돼 있고 동아농민군은 이제 진압한 측의 기록물이 이제 많은데 지난 100년의 과정에서 그 진실이 이제 규명됐고 그런 사실들이 이제 시민 자료라든가 이런 게 증명이 된다 했는데 역시 말씀 들어보면서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된다면은 이런 사례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역사적인 대사건의 진실 규명이 그런 민중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규명이 되고 자리매김 돼나간 사례는 아마 세계사적으로 또 찾아보기 힘든 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이제 100주년하고 121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연구의 토대나 연구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이 이제 확장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100주년 때도 그랬었거든요. 각 지역의 기념사업회가 동시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연구 분위기가 활성화돼서 다양한 논문이 제출이 됐는데 그것의 기본 자료가 이제 수집되고 제공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주년을 넘어서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료의 수집과 방식이 새로운 단계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의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그런 관습 조사 사업이라는 걸 3년 동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하게 이제 여러 가지 자원도 투자가 돼야 되지만 일단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훨씬 더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정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나온 종합 지식 정보 시스템은 100주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새롭게 이제 바꿔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소회를 갖고 싶은 게 100주년 편찬할 때 12명의 편집위원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3분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6월 2일에 이 그 기록문화유산 그 등재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20여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는 이게 등재될 때까지 임기가 특별히 없더라고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20년 전에 이렇게 정리한 작업들이 나중에 이제 오늘날도 유용하게 되고 있지만 이 그 기록 유산을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이 추진위원들이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각오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 힘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혹은 여러 주변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사료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출발이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5.18 등재한 이후에 좀 여러 도움을 좀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그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유안부 등재 그게 또 자문을 좀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만, 필리핀 여기서 지금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 위안부 부분을 먼저 신청을 했다고 같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우리 유교 그 책방보랑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한국이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등재를 보류한다. 그리고 홀딩을 시켰다는 그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심사 중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위원들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는 동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그 자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유족들과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 했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 자체를 좀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그 허건 선생님도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서 결과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초점이라기보다는 과정을 잘 만들어 가고 논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래야 그 나중에 결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편으로 실제적인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 일단 열심히 좀 해야 되는 계기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시간에 걸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런 것을 아마 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굉장히 어쨌든 간에 매우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출발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여러 의견들 나온 걸 수용하고 해서 가능한 한 어쨌든 신청을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첫 번째 한술밥에 배우리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아택 제 생각에는 아택 기록물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학 관련 기록물이 올라간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거니까 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허건 선생님 말씀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는데
역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구 중심적이다. 서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 현실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서구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한 아유의 사건으로 이렇게 또 대세는 제 생각에는 절대로 또 등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어떤 것들이 말하자면 원판에 서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그 아유에 불과한 것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차제해 제 생각에는 정말로 세계적이고 좀 보편적인 어떤 가치 이런 쪽으로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싶고 역시 오늘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새로운 가치의 어떤 발굴 재해석을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비교사적인 접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비교사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프랑스 혁명하고도 비교를 한 거리 있고 독일 농민 전쟁하고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런 비교는 잘못됐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서구에 두고 한 어떤 비교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 비서구의 경험은 아비에 불과한 것이죠. 가장 훌륭한 혹은 가장 모범적인 농민전쟁은 독일 농민전쟁이고 가장 모범적인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우리의 동학 농민혁명도 그거 좀 비슷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추구하는 쪽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 독일 농민전쟁이나 프랑스 혁명이 가지지 않은 혹은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는 훨씬 더 다양한 또 의미 있는 이런 가치들이 동학농민혁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내자라는 것. 그것은 비교사적인 접근. 지금까지 한 다른 대칭적인 비교사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념재단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학술대회도 좀 활발하게 하고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앞으로도 이 기록유산을 등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학술대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제주 4.3 평화재단의 기념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박성룡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2년 전에 2013년 그 하반기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그 공동으로 우리 안동철 선생님과 허건 선생님을 모시고 이 기록유산 등재 관련 세미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플랜을 갖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일단 좀 진단해보기 위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저희들 사정도 있었고 그렇게 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실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저 혼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는 이제 오늘 좀 토론회를 보면서 그 동학농민정제 기념 여기에서 그 구축되어 있는 이 막강한 이 아카이브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서야 이제 그 하드웨어 구축하고 이제서야 이제 그 콘텐츠를 마련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부러웠고요. 우선 그 4.3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저희들은 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13년에 그 정부 사상자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그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년에 저희 그 진상조사 보고서 영문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도에 진상조사 보고서 1호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는 생존자의 한 1,500여 명에 달하는 생존자의 증언 체록과 정부 그 기록 문서, 그 다음에 해외 사료, 그 다음에 희생자 및 그 유족 신고서, 그 다음에 심의 결정서, 그 다음에 60년 만에 3년 동안 시행되었던 제주국제공항 유해 발굴 기록,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아까 여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 등재가 되면 과연 어떠한 이점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남도 하니까 따라한다 아니면 괜히 폼나니까 하는 게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어떤 이점과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지 잘 모르면서 우리가 혹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18 기록유산 등재 전과 등재 후에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었냐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어쩌면 이거보다는 이게 표정인가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어떤 전략적인 그 대비를 하고 등재를 위한 어떤 테크닉을 기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 어떤 헌신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아까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정성 그리고 세계사적 의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라는 게 저 역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러면 결국은 저는 오늘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느끼는 점은 어쩌면 4.3은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15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그 아직도 저희들 이제 추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형인데 과연 우리가 과연 그 국내에 끼친 우리 4.3의 영향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아주 요한한 일이 아닌가. 이건 구체적으로 플랜이 아니라 등재를 위한 플랜이 아니라 이거 좀 더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뭐 누가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그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등재라는 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네. 우리 문화재 정책, 문화 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일단 얘기해야 되겠죠. 학술조사연구 사업 역시 정치적인 것이죠. 근데 그 국제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세계유산 사업, 기록유산 사업 뭐 전부 다가 각 국가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목록을 올리거든요. 다 용어가 다릅니다만은 등재시킨다 또는 목록을 올린다 뭐 포함시킨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하는 의도는 다 정치적인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시민사회가 그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이 소수인들이 학자들이 모셔가지고 어떤 기록물들을 올린다 해서 그것이 무슨 결과가 있느냐 그거는 뭐 그 자체가 등재는 되겠지만서도 지휘하는 의미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호응을 줬고 그리고 학문적인 발전도 시키고 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게 문화 정책에서 문화의 민주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추진했을 때에 등재의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성숙한 시민 의식의 이제 결과가 이제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지식인들이 아이디어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결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더 많은 호용성 있는 인클루시브한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해줘야지만이 하나의 문화의 민주화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 숙제입니다. 동학도 숙제고 위안부도 숙제고 또 제주 4.3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문제 분명한 거는 얼마나 민주적인 의식을 우리가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또 후회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금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분명히 있는 거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도전을 또 하시는 거고 그런 사회에 우리 사회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문무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좀 더 많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마 저녁 발언도 있죠. 거기서 좀 더 얘기를 갖다 못하는 나중에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저녁은 이촌역 넘어 시장에 한강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회관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좀 가셨으면 합니다.